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또 강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판승부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 들은 데 이어서 오늘은 언론 현업자들의 입장, 생각은 어떤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수남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자 언론 노조를 포함해서 7개 언론 현업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냈죠.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현업자들이 반대 입장인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있어서 예. 이 군사 독재 시절에 겪었던 암흑기를 제외하면 이명박 정권 때에 시작된 이른바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이라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기록된 사실이고요. 그 중심에 이동관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협회에서 한국 기자협회에서 예. 그 기자협회는 조선일보 포함한 보수 언론 기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하.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가 이례적으로 많았어요. 그 회원 중에 한 응답률이 여론조사에서 10몇 프로 되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 한 1,000몇백 명 정도 기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보수, 진보, 뭐 종편, 지상파 할 것 없이 80%의 기자들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현업 기자들의 80%가 반대한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편만 이렇게 추려봐도 70% 이상 기자들이 이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정서를 그 언론 현업 단체들이 대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에 그 문서를 작성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홍보수석으로서 네.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추정된다라고 이미. 근데 그 수사를 갖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사가 네, 했던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권 지시에 잘 따르는 경영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정부의 비판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제작진 PD 노조 손봐라. 그 세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자체를 아예 손대라. 네네. 이런 내용들을 그쪽에 시켰다라는 거고, 그 수사를 갖다가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네. 지검장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사람을 시켰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 이동관 씨가 했던 그 일을 지금 하라는 뜻으로밖에는 안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이제 그 후보 지명된 이후에 예. 그 첫 번째 언론 대면에서 한 얘기가 뭐 공산당 언론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 언론이 바로 그 국정원 동원에서 했던 바로 그 짓이죠. 그쵸, 정확하게 사실은. 수사 기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수사 기록이 그냥 어디서 딴 데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그 국정원의 그 불법 정치 개입 사건 2017년에 수사하고 재판할 때 예. 그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 받고 그 감옥에 갔잖아요. 예. 그때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수사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자기는 본 적 없다 그러고 뭐 그게 문재인 정권 때 무사했겠느냐 이런 논리로 피해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짓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왜 발탁했느냐면 그 기술을 본 거거든요. 그 테크닉을. 그렇죠. 네. 그 기술자를 데려온 건데 언론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 걱정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과거와 같은 일이 지금 가능할까? 그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언론 환경이 좀 많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게 우리가 어느 만큼 또 우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5년짜리 정권이 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겁이 없는 정권은 저는 윤석열 정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진행한 바만 봐도 법이고 절차고 헌법이고 다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언론 장악해야겠다는 거잖아요. 통제해야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TV 수신료 분리 문제와 같은 KBS 경우에도 수신료. 예. TV 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 예. TV 수신료. EBS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상위법인 방송법하고 충돌해요.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례로 이게 K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영방송이라는 그 미디어 공론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서 부담하는 거다. 사회가 나눠서 부담하는 돈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KBS 안 보면 뭐 안 내도 된다. 수신료 안 내는 법을 만들겠다는 등 거의 망동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반들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잖아요.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과거처럼 되겠냐 하지만 그 대가가 달라지겠죠. 대가가 달라질 테지만 이 정부와 여권은 밀어붙일 태세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은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입에서도 이제 공상당 방송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공영방송 체제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본인들에게는 불리한 방송이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상화해야 된다. 민주당 때도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그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불만을 토해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감내할 생각을 안 하고 정상적인 언론과의 그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다 좌파고 반국가 세력이고 그래서 갈아치워야 되고 뭐죠? 국민의힘 무슨 미디어위원회인가 뭔가에서는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출연자 그 패널들 성향 분석까지 했잖아요. 예. 이거 70년 전에 미국의 그 메카시가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그 메카시즘 때문에. 예. 의견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로 취급하는 게 메카시즘 핵심이잖아요. 예. 이동관이 얘기했던 그 공산당 언론이라는 게 바로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언론 노조를 하고 계신 위원장님들 전 솔직히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공산당의 뭐 핵심 간부쯤으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 노조의 전위대를 가지 못된 짓을 했는데 거기에 1000명 중에 1000명이 언론 노조고 정치 개혁에 앞서서 이 언론 노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네. 공언한 바 있고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송통신 그러니까 방송 쪽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언론 노조는 언론 노조들을 별도의 조치, 공격, 뭐 수사, 감사 이런 것들도 이어질 것 같던데 걱정 안 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그 노동계 전반에 대한 정권 인식. 차원의 탄압이 뭐 언론 노조에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뭐 회계 탄압부터 해서 뭐 온갖 형태의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예. 뭐 언론 노조가 사실은 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별로 부담될 게 없어요. 저희는 현재 그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회계 처리부터 해서 다 하고 있고 뭐 정부 보조금 가지고 탈탈 털어대고 있는데 언론 노조는 10원짜리 장 받은 거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우리 조합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예. 문제를 삼을래야 문제를 삼을 게 없어요. 언론 노조 자체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저러느냐라고 하면 또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또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 문제를 들거든요. 뭐 연봉자 1억 연봉자가 뭐 몇 퍼센트에 들어더라.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방송하는 일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꿀보직 때는 꿀 빨고 있다. 이런 이제 불만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지난 정권 하에서 KBS는 좀 덜했지만 특히 MBC 같은 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편향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억대 연봉자 문제는 이게 뭐 지난 5년 동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기업의 뭐 방만성의 문제라든가 뭐 고액 연봉의 문제 같은 건 충분히 사회적 지적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똑같은 노동자들인데 그들이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채로 껍데기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그럼 보직이 없는 사람은 다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소위 언론 뭐 우리 박재영 앵커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보직이 없는 기자 PD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다 제작하고 밤샘에서 일하고 자기 역할들 해요. 대기자 역할도 하고 뭐 논설위원실에 계시기도 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짜로 그 뭐 수신료에서 뭘 갈취하고 있다라는 식의 논리 구성은 대단히 무리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편향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 진영을 막론하고 일정한 평가와 성찰의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뭐 이제 이동관의 그런 그 국정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예.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인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버리고 내용을 통제하고
하는 것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사회적 담론이 되게 좀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진 작가님 주로 많이 비판하시는 뭐 조국 장관 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공영방송 내부도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그런 논쟁과 대립들이 벌어졌고 때로는 축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편향성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수세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이 저는 같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동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동관을 포함한 여러 그 언론 통제 기술자들과 손을 잡고 공영방송 내부를 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진중권 작가님 지적하신 그 편향성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게 그 어떤 정쟁의 소재로서 공영방송 내부를 흔들기 위한 소재로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흔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좀 차분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이동관 씨 같은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정파적 공격을 일삼아대면 공영방송 정상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또 언론 노조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또 김현 최민희 야권 추천 방통위원 총 사퇴 요구 성명까지 내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김현 의원 한번 출연하셨었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뭐 화요일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예. 저희 요구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 방통위가 5명 정원이잖아요. 그 법에 나와 있어요. 5명이 정원이라고. 네. 근데 한상혁 위원장 위원장 면직되고 최민희 전 의원 국회 추천 받았는데 임명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야 구조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2대1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고 그 수신료 문제 포함해서 지금 KBS 이사장, MBC 이사장 다 쫓아내겠다고 조사도 안 끝난 사람들을 갖다가 막 해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미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서 인식하지 않고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권 방통위원들의 제 역할을 평가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방송 장악 막기 위해서 그 현장 언론인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주시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안에 계시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결과를 바꾸지 못해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나와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통위는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같은 거예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기구였잖아요, 국보위가. 그러니까 거기에 뭐 선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구조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망가진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방통위에는 김현 위원이든 뭐 아무리 뛰어난 야권 의원이 들어가도 구조의 한계 속에서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한 게 이럴 거면 아예 구조를 바꾸자,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효재 위원이 23일에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한 사람의 여당 상임위원만 있는 상태로 2명만 해도 회의는 다 진행하고 모든 결정은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시죠? 아니고요. 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방통위가 3인이 남은 상태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의결을 한 적이 있어요. 5명 중에 3명인 상태에서는. 근데 그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2사람이 남은 상태에서는 의결을 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 의결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김현 위원 말은 그 2명이어도 그래도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결을 아는데 그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실제로 민변을 포함해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재적이 정원의 과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5명이 정원인 조직에서 2명, 1명이 의결을 하게 하는 걸 법적 효력을 인정해 버리면 합의제 기구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법적 위상을 잠탈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의결이. 법률가들이 법률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계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무차별적으로 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통위의 여러 의결 과정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여야의 구도 속에서 안정적인 그 과반 이상의 방통위 의결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영방송사 이사를 교체하고 사장을 자르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비판 성명 내고 소리는 지를 수 있는데 실효적으로 저항할 수단이 생기지 않아요. 그 나에 다 나와버리면 그 자체가 실효적으로 저희가 다투겠다는 거예요. 다투겠다. 현장에서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싸우는 것하고 예컨대 법원에 가서 또 판단을 받아보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싸우겠다. 현장에서 당연히 하나하나 모든 의결에 시비를 걸 거고 만약 2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 하나는 저는 이 현업 언론인들의 지금 그 불만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 막가파식으로 언론 장악하는 거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불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조차 남아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 민주당에 대한 그 불만들이 꽤 높아요. 지금 뭐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과반 의석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법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2인이서는 이제 의결을 못하게 하는 그 법안을 조승래 의원의 만들었다는 법안.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통과 안 되죠. 그거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그걸 올리겠습니까? 그것도 안 올리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 저는 알리바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성격이 지금 있는 것 이제 같고요.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김현 방통위원이라든지 민주당 야권 추적이 다 나와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권 의원들의 견제 역할까지 존중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견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제 자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현재. 오늘 뭐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짧게만 코멘트하고 지나가면 어쨌든 방통위도 여기에 대비해서 2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고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론 날지는 또 법원에 가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정도 저는 코멘트, 그런 네. 부분에서 다툼의 그러니까 뭐냐면 야권 위원들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면 2인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법률적 다툼을 포함한 싸움의 여지들이 한 50%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견제 역할을 하고 계신 야권 의원들께서 뭐 지금 이동관이 뭐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동관 후보자가 그러면 3대 2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계속 견제만 하고 결과는 바꾸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160석 이상의 야권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저지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 아니다. 결단하고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뭐 야권 추천위원들 개인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민주당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 당론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저는 진짜로 8월 23일 김효재 대행과 김현 위원 후임은 국회 추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8월 16일 기점으로 MBC와 KBS 이사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지금 그 작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감사원 감사 받았고 오늘 방통위가 또 MBC 박문진 그 대주주인 박문진 그 실지 검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 언론노조 조합원들한테 막혔는데 결정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동관 취임 이전에 이사장들 양쪽 이사장들을 다 바꿔놓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수잖아요. 아니 해임을
등기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경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이 뭐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해임이든 뭐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권태선 이사장의 그 해임 사유 중에 하나가 경영 감독을 게을리했다라는 건데 그 게으르고 말고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좀 뭐 저는 이게 뭐 때때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나 뭐 이사장들에 대해서 그런 그 감사원이든 뭐든 근데 감사원이 과연 박문진을 감사할 수 있느냐는 또 법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예. 저희들은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이유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 사람들이 빨리 자기 사람들을 내려꽂기 위한 것 말고는 아무런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일각에선 이현종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KBS 이사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설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실화되는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과 손잡고 있는 KBS 내에 그 제3노조들? 어떻게 저는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뭐 내부 인사들까지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하, 그런가요? 그러나 이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언론 장악 실현했다. 뭐 이러한 그 문건에 대해서 관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이 법원의 그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한 진술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그 문건 지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문건대로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와 있어요. 검찰이 근데 왜 거기까지 수사를 하고 그 중간에는 선임 행정관, 박모 선임 행정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만 가 있고 왜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까지 수사가 올라가질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한데 아마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는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이죠. 예. 7년이기 때문에 이동관 씨가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던 시기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될 텐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고 미묘하게 미묘하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조금 더 일찍 탄핵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저는 이동관 씨 감옥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하던 일을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청와대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했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런 그 언론 탄압 똑같이 했거든요. 블랙리스트 사관왕입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짓 해가지고 그게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그거 제가 취재해서 그때 특정보도 그 우리 후배들이 했었는데 예. 그거 관련해서 김기춘 씨가 그 직권남용죄 유죄 판결 받는 결정적인 혐의가 됐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이게 공영방송 장악 문제가 흉기난동 잼버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글을 SNS에 쓴 것을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그들만의 방송 만능주의에 소름을 돋는다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최승호 전 사장의 발언은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뭐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일부 듣기에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발언의 진위는 저 박대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을 일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이 공론장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잼버리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장 취재를 지금 제한해 버렸잖아요. 금지해 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들조차도 권력이 판단해서 이게 불리하다고 그러면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월호 때 우리 정확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 때문에 최승호 전 사장이 그런 비유적 표현을 동원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임명이 될 경우에 그 언론 노조는 어떤 투쟁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다 걸어야죠. 다 건다. 아니 어차피 이 닥쳐올 상황과 결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면 저희가 언론노조 간판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언론노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이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그 전까지 정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언론사 편집국에 군합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이 기사 빼라 넣어라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권력의 언론 통제를 깨부수겠다고 만든 게 언론노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동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 통제하겠다고 날뛰면 저희가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분들 사실은 또 그 타겟이 또 방송사만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언론노조는 또 민주노총 소속이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사실은 노조까지도 좀 손을 댈 생각인 것 같은데 좀 걱정이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싸우도록. 알겠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오늘은 언론 현업자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